자, 안녕하세요. 우리 회계사 2차 강평을 담당하게 된 우리 해커스 경영 아카데미 이윤엽 세무사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 회계사 우리 세법이라고 출제가 되는데, 사실 우리 수험생들 사이에선 세무회계가 좀 익숙하잖아요. 일단 총평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까다로웠다. 약간 까다로웠다예요. 그래서 아예 쉽지도 않고 막 너무 막 어렵지도 않은, 약간 굳이 따지면 중간 난이도와 어려운 난이도의 약간 사이 정도의 난이도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는 우리 소득세나 부가세가 조금 까다로웠고요. 법인세가 쉬웠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 법인세가 이제 약한 혹시 친구분들은 굉장히 또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었고, 애초에 전반적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소득세가 좀 아리송한데 부가세는 뭐지? 법인세가 쉽네? 이렇게 좀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 그래서 무난하게 그래도 실수를 조금 하더라도 우리 회계사 기출 문제는 보통 1점에서 2점 정도 배점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60점을 그래도 넘을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출제 경향은 굉장히 뭔가 범위를 많게 출제했어요. 이거는 거의 역대 기출문제 중에 최고의 어떤 범위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인 게, 소득세가 처음으로 2배사 근연기 퇴양, 심지어 소득공제도 조그맣게 다 있었어요. 원래는 보통 금융, 사업, 연금, 양도 이런 정도로 한 4가지의 소득과 소득공제, 세공제 출제했다면, 올해는 작게 다 물어본 그런 문제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특히 부가가치세법에서도 매출세액만 구하는 문제가 아닌 일반적인 매출세액에서 영세율도 조금 있고요. 폐업시 잔존제한까지 하나의 어떤 물음으로 뭔가의 작은 주제들을 한 물음 속에 많이 넣고자 했던 그런 출제 경향을 좀 엿볼 수 있어요. 뒤쪽 법인세에서도 이어지는 어떤 그 경향이, 감가상각 문제에서 원래라면은 그냥 감가상각 고가매입이냐 아니면 그냥 정률법이냐 정협법이냐 큰 물음을 물어봤다면, 올해는 기계장치 A는 변경이고요, 기계장치 B는 고가매입이고요, 또 건물은 건설자금이자와 관련돼서 감가상각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하나의 물음 속으로 아주 작게 출제를 했어요. 그러나 그 물음 자체는 어렵고 까다로운 거는 적었기 때문에, 뭔가 공부를 넓게 이제 원칙으로 잘 하신 분들은 잘 맞았지만, 내가 좀 이 주제는 그냥 스킵하자라고 좀 주제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은 애초에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이게 앞으로의 출제 경향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뭔가 넓은 주제를 최대한 원칙으로 하는 걸 1순위로 삼으세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세분화된 디테일한 규정들까지 하시는 거를 약간 2회독, 3회독에 걸쳐서 하실 때 공부하는 방법이 앞으로의 세무회계를 대비하시는 수험생분들 입장에서의 공부 방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다른 과목은 또 다른 선생님 잘 리뷰하시겠지만, 재무가 엄청 어려웠다, 감사도 막 게으르웠고, 재무 관리도 어려웠다, 이런 얘기가 좀 들려요. 그런 거에 또 비하면, 세법은 막 폭탄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쉽지는 않았다, 양이 많게 출제되었다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곧바로 이제 강평을 좀 진행을 해 볼게요. 그래서 먼저 단서, 여러분들 문제를 풀었다는 가정 하에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요구사항부터 바로 보시면, 갑의 근, 연, 기 물어봤는데, 사실 여기 연금액에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연금소득의 총연금액을 물어봤으니까 미시라고 적혀 있어서, 기타소득도 저는 일단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기타소득으로 풀이를 했어요. 그래서 갑 같은 경우는 생산직 근로자에서 조금 더 까다로웠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 월정액 급여라는 걸 구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 초과자로 출제됐어요. 원래 지금까지 출제 경향은 이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 이하고 생산직 근로자의 작년 총급여가 3천 이하여서 이제 초과 근로수당이 240비과세 이런 경향으로 출제를 했지만, 사실 또 무역가 상승률도 고려해보고 기본급도 많이 올라간 걸로 보면은 사실 210만원 이하자이기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를 위한 또 문제 경향이 있었지만,
요거는 또 허를 좀 찔렀죠. 그래서 또 허를 또 찔른 이유는 8개월이라고 퇴사하셨어요. 그리고 요거는 총 8개월치 총 지급액을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다 8로 나누셔야 돼요. 월정액으로 지급이니까. 1440을 예를 들어 8로 나눈다면 요건 이제 180만 원의 기본급여, 매월 지급받은 급여고요. 연장근로수당은 월정액 급여에 산정하지 않아요. 자녀보육수당이 뭐 6세 이하일 때 10만 원 비과세지만 그건 비과세고요. 월정액 급여는 실비, 복리후생적 어떤 급여의 비과세들만 제외하고 나머지 식사, 뭐 자녀보육수당 같은 일반 비과세는 매월 받으면 포함이기 때문에 요거를 8로 나누면 10만 원씩 받은 거잖아요. 포함이시고. 출장비가 실비 변상적 급여예요. 그래서 안 넣었다. 식사대는 매월 25만 원씩 받으셨기 때문에 요렇게 다 더하시면 이게 215만 원이 돼서 이제 초과근로수당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총급여를 다시 구하실 때 총급여에 1,440만 원, 연장근로수당 400만 원, 자녀보육수당은 이제 6세 이하 보고 비과세, 그리고 출장비 같은 경우에 비과세, 식사대는 올해 개정됐죠. 물가상승률 고려해서 20만 원까지 이제 비과세 혜택 받고요. 주의하실 게 8개월치만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더하시면요, 1,880만 원 이제 나와서 허를 좀 찌르는 포인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연금소득 자료로 가보시면요, 아무래도 연금 기산연차가 행정 해석대로 풀어야 되냐, 아니면 그냥 수험생의 가정에 따라 풀어야 되냐가 매년 논란이었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께서는 그 논란을 뭔가 발생시키지 않고 그런 복수정답 처리하는 과정에서 채점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갑의 왼쪽에 나이를 보시면요, 55세라고 일부러 출제를 해서 신청일자부터 기산을 하던지, 어차피 55세라는 요건을 충족했을 때부터 신청과 관계없이 기산을 하던지, 어차피 첫 해 기산연차가 되고 이분이 13년 3월 1일 이전 가입자이기 때문에 6년으로 그냥 기산을 하던 식으로 출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입자하고 9월 1일 신청하였다. 연금이 굉장히 돈이 좀 많으세요. 계좌에 지금 2억 5천이나 저축을 했고요. 우리 인출 순서를 보면 공제받지 못한 800만 원부터 인출하고 2연 퇴직소득이 2천만 원, 그리고 나머지 총 계좌에 있는 돈이 지금 2억 5천이니까 나머지 222가 되나요? 222가 미외 재원이고, 이 2억 5천을 11-6 곱하기 120%에 달하는 부분까지만 연금 수령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요 금액이 6천만 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보는 연금은 6천이고요. 근데 인출을 이분이 지금 이쪽 아래쪽에 8천만 원의 의료 목적 등 인출이 아니기 때문에 외수령은 인출 8천 중에 연금 수령이 6천, 외수령이 2천, 이렇게 세팅만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요 인출 순서대로 쭉쭉쭉 빠져나간 거죠. 그리고 이게 얼마 나오냐면 3위가 나오나 봐요. 그리고 또 뒤에 물음을 미리 읽으셨다면 우리 연금소득의 원천징수세까지도 물어봤고, 또 기타, 연금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물어봤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숫자를 놓치지 않고 이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물음에서는 종합과세 총연금액을 물어봤는데, 요 이연퇴직소득 연금수령액은 무조건 분리과세로서 예전에 이연됐던 세금의 70%, 약 30% 깎아준, 뭐 10년 경과하면은 이제 40%가 깎아주지만, 어쨌든 뭐 그걸 논외로 치면은 그 세금을 무조건 분리과세로 걷기 때문에 얘는 이제 정답에서 원하는 연금액은 아니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요 숫자가 1200까지는 분리과세고 1200 초과하자면 종합과세지만, 또 1200 초과했을 때도 분리과세를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죠. 15% 기타 소득과 형평 때문에. 근데 어쨌든 1200 이하, 1200 초과로 이제 출제를 한 것 같아요. 요거 어차피 분리과세 해도 종합소득에는 들어가거든요, 참고로. 그래서 그것까지는 이제 출제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내년도부터는 이 연금액이 아주 오래전부터 1200까지만 분리과세고 1200 초과 종합과세라는
굉장히 막 몇십 년 된 규정이에요. 그래서 물가상승을 고려해서 내년도는 요 한도를 꽤 올려줄 어떤 정부 개정안이 최근에 발표가 되었어요. 그리고 요렇게 이제 3,200만 원을 이제 답에 적고요. 그 다음에 요 2천만 원 까먹지 않고 이제 기타 소득으로 넘어가시면요. 일단 이것도 종합과세연금액으로, 종합과세 기타소득 총수익금액으로 물어볼게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사업성 없고 경비 확인되지 않는다 보시고,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는 내가 공인중개사만 사업소득이지만 여기는 사업성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기타소득에 떡하니 열거되어 있는데, 간혹 실수하시는 분들이 이게 필요경비 역시 의제소득으로 오해하시는데 요거 그 열거된 소득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경비를 빼야 되는데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경비는 없는 거고요. 복권당첨 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이어서 일단 제외시켰고, 주택 입주 지태상금이 필요경비 80%가 의제가 되기 때문에 400만 원인가요? 그 다음에 임대료 수입은 우리 뭐 소카, 에어비앤비처럼 이 통신 판매 중개자, 뭐 온라인 뭐 이런 걸 통해서 장소 대여하고 받는 금품이 500이하까지는 기타 소득으로 이제 세금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00만 원 곱하기 1 마이너스 60%. 그래서 120만 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거 다 더하면 1020만 원 이렇게 총수익 금액을 이게 총수익 금액을 물어봤구나. 종합소득이 합산돼. 그래서 2,800만 원이네요. 죄송해요. 기타 소득 금액을 구해버렸네. 총수익 금액을 물어봤으니까 2,800만 원 적으시고요. 요 뒤에 작업은 원천세 구할 때는 기타 소득 금액의 세율을 곱하기 때문에 또 미리 좀 구해놓으면 나쁘지 않죠. 참고로. 그래서 2,800 총수익 금액 했고, 바로 다음 요구사항에서 기타 소득 원천세라고만 일단 물어봤어요. 그리고 종합과세되는 기타 소득 금액은 요거를 이제 다 더하시면 되겠죠. 1,020만 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원천세가 조금 어려웠었어요. 왜냐면 원천세를 구할 때는 아까 저기 연금액에 있었던 연금 외수령한 금액이 일단 15%만 원천징수 세율 된다는 거, 요거를 놓치지 않았어야 되는 거. 이건 기존 기출에서 많이 출제된 경향이었기 때문에 잘 틀리지 않았을 거로 판정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20%씩 원천징수를 하는 건데, 그나마 또 시험에 처음 나왔던 어떤 포인트, 우리가 책으로는 배우고 기본반 때 배우고 2차 때 다 배우지만 막상 시험에서 안 풀어본 거면 틀리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게 복권이 그나마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복권이 지금 무조건 분리과세지만 요 물음에서는 그냥 원천세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제 분리과세 원천세를 포함해서 계산을 했는데요. 3억 초과예요. 이게 구매액을 또 이제 당첨 당시에 구매액 0.01 뭐 스피도를 사셨는 것 같은데, 원래라면은 보통 3억 이하로 출제돼가지고 20% 원천 징수만 하는 건데, 원래 복권은 3억까지 20이고 3억 초과가 30이잖아요. 그래서 해설에서도 여기 20, 30으로 이렇게 적은 거는 3억 이하까지는 20, 3억 초과 구간만 30을 적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숫자가 조금 구질구질했던 기억이 있네요. 8999700 뭐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요 오른쪽에 있는 원천세들을 다 더해서 9503700 이런 숫자들이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순간적으로 그냥 복권 20 이렇게 치면 이제 시험장에서는 틀려버리는 그런 어떤 함정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고 풀 때는 막 어렵다 느낌이 안 들었어도 실수하기가 좋은 생산직 근로자, 그리고 이 기타 소득에서도 하나 놓칠 수 있는 연금은 좀 굉장히 편리했던 것 같고 뭐 그런 문제였다. 다음 페이지로 와서 두 번째 퇴직소득 문제에서도 좀 까다로웠던 이유가 퇴직일자가, 입사일자와 퇴직일자가 평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임원퇴직한도 초과의 근로소득 해당액을 일단 구해야 되는데, 일단 요거는 원래 잘 나오는 포인트죠. 우리 을이 일단 위에서 임원이에요. 임원. 그때 퇴직금 규정에 따라 받은 2억 원은 퇴직소득이야. 근데 요 규정에 의하자 핵심은 별도로야. 별도로 지급받은 돈은 법인세법에 따른 어떤 임원 한도 초과액에 해당돼서 근로소득으로 일단 분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800만 원 일단 근로소득으로 분류하시고 2억 원만 이제 퇴직소득으로 넘어온 건데, 이분의 입사일자가 특이하게도 이게 18년도 입사자예요. 근데 우리가 왜 이게 까다로웠냐? 임원 퇴직금 소득세법 한도액이
3배수였다가 2배수로 낮춰졌는데 그 기준점이 1년 1월 1일부터죠. 어떻게 보면 20년도부터죠. 20년도부터. 그러니까 18, 19년도 요 2년치는 3배수. 그리고 20년 이후부터는 2배수로 낮춰졌는데 원래 이전까지는 이전에도 한 3년 이래가지고 막 이제 3년 연평균 구할 때 뭔가 3으로 나누고 그 뒤에도 뭔가 이제 평범하게 한 12월 말일자 출제로 할 수도 있지만 퇴사 일자도 잘 보시면 23년도 어디 있지? 퇴사 일자가 위에 있었나? 왜 안 보이지? 퇴사 일자가 여기 맨 위에 있었다. 6월 30일에 퇴사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18, 19, 20, 21, 22, 5년 6개월이 일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3배수, 2배수로 바뀐 시점이 여기 약간 설명해 드리면은 20년 1월 1일 기점으로 여기는 3배수고 여기는 이제 2배수로 낮춰졌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 한도를 구할 때 3년간 연평균 총규명인데 3년 미만의 기간은 그 기간으로 평균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숫자가 까다롭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18년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 19년도까지 매년 1억 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1억 더해서 2로 나누나 그냥 1억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푸나 똑같기 때문에 요때 한도는 1억 곱하기 10% 곱하기 12분의 2년이 그냥 되는 거죠. 사실은 24 월수로 판정해서 10분의 1 그리고 3배수로 해줬고 그냥 빨리 구하면 30%를 저희는 곱했어요. 그럼 요게 암산한 틀리면 안 되니까 3천에 있는 거 6천 같은데 6천이 맞죠? 맞네요. 6천이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가 또 까다로웠는데 왜냐면 20년부터 22년 말까지 1억 5천을 매월 균등일 수령해서 23년도는 9천만 원 받았어요. 그럼 사실 이게 정확히는 여기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23년 6월 30일부터 과거 이제 3년간 연평균액을 구해야 되는데 이때 그럼 20년 7월 1일부터 어떻게 보면은 1년, 2년, 3년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참고로. 그러니까 요 반년치는 20년 반년치는 1억 5천을 매월 균등액으로 수령해서 뭐 12로 나누어도 되는데 매월 균등액이라면 그냥 12분의 6 7,500이고요. 여기도 1억 5천, 여기 1억 5천, 여기는 9천. 요런 식으로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숫자가 굉장히. 그래서 요거를 이제 3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연평균 3년치 이제 총급여를 구하면 요게 155인가 봐. 155. 그래서 155 곱하기 10% 곱하기 12분의 42는 3년 6개월을 구한 거예요. 지금 20년 이후의 근속 월수. 그리고 요게 2배수로 바뀌었고 계산기 칠 때는 뭐 20% 이제 해가지고 치면 요게 60이 이게 60이 아니구나. 108.5가 나오면서 168.5라는 임원 퇴직 한도액이 소득세법상 금액이 출제가 이제 나와요. 근데 이제 퇴사자가 지금 퇴직금을 얼마 받았었죠? 아까 굉장히 2억을 받았기 때문에 요 정도 금액까지만 소득세법은 퇴직금으로 보는데 나머지 그러면은 2억 원을 뺀 31.5가 근로소득이냐? 우리 아까 법인세법에 따라 임원 퇴직 한도 초과액으로 보는 퇴직 위로금. 이건 별도로라는 표현 때문이에요. 퇴직 위로금을 외우는 게 아니라 내부 규정에 의하지 않은 그 이제 정관 내 또는 퇴직금 규정 내 이런 금액이 아니거나 그 규정이 없다면 그 시행령상 총급여 10% 그거 알죠? 우리 잘. 그래서 요 금액이 39.5가 나온다는 거고 다행히 우리 물음 2 같은 경우에 물음 1과 이어지지 않고 퇴직금을 1억 7천이라고 줬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공식에 넣는 거죠. 뭐 주의하시길 뭐 이거는 거의 풀 가치가 없는 건데 근속연수공제가 올해 좀 개정이 됐어요. 근데 그러니까 늘어났는데 문제에서 이거 어차피 제시가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뭐 포인트는 1년 미만의 기간을 1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까 5년 6개월이랬나? 그럼 6년으로 푸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500만 원을 여기 6 넣으면 1에서 뭐 700을 빼가지고 연분연수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6을 나누고 11을 곱해서
환산급여가 326 나오고, 요 환산급여 공제액을 빼서 과세표준을 구하는 물음이었어요. 그 다음 그 뒤에 기본세율이 주어져서, 뭐 산출세 기본세율 때리고, 다시 연분연수법을 반대로 하는 규정까지 또 심지어 출제를 안 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주어가는 어떤 물음이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특이하게 끝난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해서 이 사람이 그 퇴직금 받은 돈으로 부동산 임대를 시작해요. 주택을 하나 취득해서 7억 원이나 이제 투자를 해서 그때 세 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간주 임대료 대상자예요. 근데 한 채만 임대를 하고 있고 기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임대 기간이 조금 까다로웠던 거는 8월 1일에 임대를 개시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간주 임대를 구할 때 일수로 적수를 구하셔야 되는 거. 일단 뭐 월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곱하기 뭐 8월 5개월치인가요? 그리고 이제 간주 임대료의 핵심은 우리 보증금 5억 원에서 주택 간주 임대료는 3억 원을 일률적으로 빼는데 요거 하다가 이제 60% 맨날 까먹고 이자율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3.65%를 준 것 같고요. 365분에 8월부터 12월 말일까지 빨리 구하는 거는 184일에서 우리 31일을 빼면 이게 153일이 나오고요. 보증금으로 이자를 먹은 게 1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빼고 요 주택 취득가액이 그냥 페이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하시면요. 이게 0.83만 6천 원이 나오면서 요 월세랑 합쳐서 10836000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요것도 허무하게도 원래 이 뒤에 스토리가 막 이제 등록이냐 미등록이냐 해가지고 이제 60, 50 막 이 추가 공제 막 이렇게 하는 스토리로 나올 줄 알았는데 뭐 그런 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참고로 그런 건 아니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가서 이제 금융소득으로 가볼게요. 일단은 여성이 눈에 띄고요. 본인이 또 70세라는 게 눈에 띄어요. 경로 우대자 공제 대상자. 근데 일단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이자 배당 그로스 금액을 찾아보면요. 일단 1번 자료에 있는 금융소득을 통해서 이자, 그로스업 제외 배당소득, 그로스업 배당소득 찾아보면 뭐 비영업 대금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해외에서 뭐 국내에서 원천 징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종합과세인데 이제 2천만 원 보통 초과로 출제를 해서 이제 산출세까지도 이제 물어보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무조건 종합과세 판정을 안 하고 이자 배당만 보통 판정해서 저희는 풀고 있어요. 근데 이제 B라고 적어둔 거는 혹시라도 이제 나중에 산출세 구할 때 25% 그런 논제 때문에 그런 거고. 원금과 이자가 분리되는 그나마 좀 시험에 처음 나온 포인트가 2번이었어요. 우리 국채이자가 원칙적으로 이자인데 요게 이제 매각가액과 액면가액 차익은 이자에서 제외하지만 뭐 물가연도 국고채 이런 것도 출제가 되었었죠. 그리고 이제 안 나온 게 요거라고 정확히 말씀드렸는데 원금과 이자가 분리되는 국채에서 발생한 원금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할인액도 이자소득이에요. 이자소득 200만 원.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입찰 보증금의 이자는 무조건 분리과세고요. 그래서 여기 종합소득 합산되는 거에서 제꼈고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 500인가요? 저 숫자가 이자소득이고 집합 투자기로 받은 이 800만 원은 상장주식 매매 차익이 30%이기 때문에 요 과세 대상 제외되는 우리 일반 직접 투자자와의 형평 때문에 이제 과세가 제외돼서 87에 560만 원이 모두 배당소득인데 그로스업 제외 배당소득이고요. 그 다음에 현금 배당 700만 원 그로스업 넣고 인정 배당은 수입식 열산업절에 살짝 주의해서 이제 100만 원 체크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계산기 영역으로 싹싹 가셔가지고 요게 13. 우리 외국법의 현금 배당 내가 놓쳤나 보네. 여기 7번에 있었구나. 외국법의 현금 배당 900만 원이 그로스업 제외. 참고로 무조건 종합과세 소득이에요. 그래서 이게 1460만 원이고 요거는 이제 800만 원이 나오면서 이걸 싹 다 더하면 3560만 원인가 봐요. 그래서 2천만 원 초과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로스업을 이제 구하셔야 되는데 그로스업은 첫 번째 그로스업 배당 소득이 800이고요. 3,560만 원 빼기 2천 초과를 한도로 두고 있기 때문에 800만 원 더 작아요. 여기 이제 11%를 하면 88만 원. 그래서 이자는 13, 배당은 요 두 가지가 2,260만 원.
그다음에 그로스업이 88만이 나오는 무난무난했던 건데 뭐 하나 2번 이런 거를 이자 아니겠지? 뭐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판정하면 아무래도 이자는 날아가겠네요. 그죠? 이자 날아가고 뭐 이 총액이 틀려서 그로스업은 잘 맞출 수도 있겠네. 참고로 뭐 그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종합소득공제액이 좀 어려웠어요. 종합소득공제 의외로 요구사항 2가 빡셌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기본공제 대상자 구할 때 일단 인적공제에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구할 때 150만원 곱하기 사람 한 명 나이 요건 뭐 소득 요건 충족해야 되는데 일단 본인은 충족하고 시작하는데 본인이 일단 여성이면은 부녀자 공제가 떠올라야 돼. 부녀자 공제. 근데 부녀자 공제가 되려면 종합소득 금액이 3천 이하여야 되는데 이분은 일단 종합소득 금액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지금 잘 보면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한부모 공제가 싹 떠올라요. 근데 한부모 공제, 부모라는 한부모 공제는 입양자나 기본공제 대상자 자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위탁 아동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되는 자녀나 입양자는 아니기 때문에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가 또 없는 굉장히 어떤 시험에 처음 나오는 킬링 포인트가 좀 출제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한부모 공제도 안 되고 경로자 공제만 이렇게 본인에 대해서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본인 경로자. 그리고 동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특이했던 일단 모친을 봐야 되는구나. 모친이 60세 이상의 소득 없으니까 모친도 이제 된단 말이야. 모친도 되는데 70세 이상의 경로자 공제가 일단 돼요. 경로자 공제. 근데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가 20세 때 어떻게 보면 아기를 낳으신 거죠. 왜냐면 지금 병이 70세니까. 그리고 동생도 나이가 이렇게 많게 출제된 적이 시험엔 처음인 거죠. 사실 뭐 있을 수 없는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평소와는 다른 어떤 특이한 상황이 출제됐다는 거. 그래서 동생이 지금 60세 이상이어서 기본공제 대상자인데 심지어 장애인이니까 나이 요건이 무시되는데 소득이 양도소득 금액이 100만원 초과해요. 우리 연간소득 금액이 종퇴양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100만원 초과자에서 안 된다는 거고 동생 제끼는 거고 이렇게 동생 제껴주고 위탁아동은 직접 6개월 이상 양육하면 공제 대상자에서 위탁아동까지 들어간다. 그래서 3명을 넣으면서 한부모 공제를 넣으면 안 되는 굉장히 좀 실수 포인트가 있었고 또 본인에 대한 경로자 공제 이런 것도 잘 나오지 않는 어떤 함정인데 나와서 놓치는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면은 이게 450, 200만 원이고 이것도 시험에는 처음 나온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시간 지나면 까먹는다 해서 항상 강조하는 포인트인데 우리 모기지론 이론에 따라 주택을 담보로 생활비를 약간 대출받는 상품인 연금으로 타는데 이 수령한 연금에 대해서 이자 비용이 발생했어요. 근데 이걸 연금소득자만 이제 받을 수 있는데 연금소득 범위에서 일단 깔 수 있어요. 3천만 원 범위에서. 근데 한도가 200이에요. 이게 잘 안 떠올라요. 왜 시험엔 처음 나왔어요. 분명히 책에서도 보고 막 1차 막 말문제에서 살짝 외우지만 이게 세무행에선 처음 나온 포인트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300으로 푸시거나 뭔가 그냥 안 떠올라서 안 풀거나 이런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0만 원도 연금소득금의 범위에서 공제가 된다. 그래서 300이 아닌 일단 200만 원이 정답인 그런 어떤 함정이었고 1점이기 때문에 뭐 합격에 큰 지장은 없는 포인트로 판단이 돼요. 근데 이제 요구사항 1번이 틀렸으면은 씁쓸했던 게 요구사항 3번을 틀리게 돼요. 이게 산출세액을 구하기 위한 일반 비교산출세액을 구하는데 우리 다행히 교수님이 양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기본공제 한부모 틀리면은 다 나가 이게. 그러니까 약간 종합소득공제는 주고 대신에 이자 배당은 하나라도 틀리면 요거까지 이제 날아갈 수 있는 어떤 물음이었는데 또 연금이 올해 개정돼서 1200 초과자일 때 여기 아까 오른쪽에 3천만 원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1200 이제 초과자 총연금액이 또 얼마인지 안 나와서 뭐 정확하게 판정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 분리과세 한번 선택하고 종합 선택하고 지금 금융도 그러면은 분리종합해서 이게 조합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거 적용하지 말래요. 그거 올해 개정된 거 적용하지 말래요. 그래서 이제 다 이거는 그냥 노가다 치는 건데 금융소득 위에 걸 다 더하면 3,648만 원이고 연금 3,000에 종합소득 공제 빼면은 60.48이에요. 우리 여기서부터는 거의 뭐 기계처럼 하는 거
2천만 원까지 14%, 과표에서 2천 초과자는 기본세율 때리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했던 게 아까 비영업대금으로 체크했던 600만 원을 떠올려가지고 600 곱하기 25%, 나머지는 14%, 그리고 연금에서 나머지 과표는 누진세를 적용하는 요런 물음이 사실 요구사항 1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좀 많이 틀렸을 거로 예상이 되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장에서 또 앞으로의 수험생의 어떤 꿀팁을 알려드리면 이 물음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다 읽고 푸시는 거예요. 요구사항 1만 풀고 푸는 게 아니라 요구사항 1, 2, 3를 다 읽고 뒤에 내용까지 연결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걸 미리 보고 연결이 된다면 그런 자료까지 생각을 해서 산출세액을 구할 때 원천세 문제가 원천세 징수세율 비영업대금이 있다면 25지 라는 것들을 미리 체크하는 어떤 습관을 들여야지만 시험장에서 시간을 줄이고 정확하게 실수도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참고로. 그래서 이 문제도 좀 까다로웠다 이거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뭐 양도소득에서는 일단 좀 특이했던 거는 오랜만에 또 말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말문제는 뭐 그냥 우리 해서 올려드리고 보시면 뭐 납세보다는 뭐 5년 이상 주소거주로 둔 거주자로서 양도소득 범위는 사실 뭐 주식 같은 경우에 이제 국내 주식이랑 통합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부동산의 권리를 좀 유도리 있게 쓰시는 거고, 뭐 기타 자산도 몇 개 있고, 양도가액 취득가액 종용은 일단 실질 거래가액을 쓰는 원칙인데 뭐 그런 실질 거래가액 쓸 때 확인이 잘 불가능하면은 뭐 시가 시가의 국제적인 규정까지는 아마 이런 배점에 비추어봤을 때 막 구체적으로 물어본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시가가 확인이 어렵다면 이제 상증세법의 재산평가 조문을 준용한다 정도까지만 물어본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리고 요구사항 2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쉬웠는데요. 이미 왜냐면 이게 17년도인가 19년도인가 회계사에 이미 나온 포인트예요. 국외자산, 부동산. 그래서 뭐 실질 양도가액 9만 달러에서 양도가액을 수령하거나 사실은 뭐 취득가액을 지출한 날 현재 환율을 곱하는 건데, 여기는 뭐 수령일, 뭐 취득일 이런 건 정확히 없으니까 이 양도일을 그냥 수령일로 판단을 해서 풀되, 뭐 환율이 3개 나와 있지만 기준 환율로 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도일 같은 경우 1,100원, 취득가액은 4만 달러에 1,300원이고, 양도비용 3만 달러는 좀 주의해야 되는 게 양도일 환율을 곱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기로 착 쳐내려 가는 건데, 중간에 이제 하나 포인트는 뭐가 있냐면 이게 437이 나오나 봐요. 참고로 그럼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국내자산만 해줘요. 근데 너무 악랄하게도 이거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을 주면서 되게 유도했고요. 이게 첫 번째 함정이었고, 두 번째는 어차피 이거는 뭐 함정은 아니지만 국외 부동산에 대한 기본공제를 별도로 해줘요. 250만 원을 별도로 이렇게 해준다는 거. 그래서 433.5 근데 이게 양도소득 금액도 물어봤으니까 이게 양도 차익이자 양도소득 금액이고요. 이게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문제는 환율만 줄 판정을 하고 중간에 뭐 실수를 안 했다면은 오히려 주워갈 수 있는 어떤 물음이었다. 그래서 소득세를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이제 부가세로 한번 가보시죠. 물음 1으로 가볼게요. 상호 독립적인 과세사업자고 뭐 별도의 연금 적법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예정신고 한번 보시고 1번 같은 경우에는요, 완성도 지급 조건부예요. 그래서 대금 지급 조건에 일단 꽃표시는 좀 이따 볼 거고, 3억 원을 계약 시 10%, 20원에서 30% 이렇게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한 때 그때 공급식인데, 3월 말 현재 작업 중률이 25%이기 때문에 계약금과 요 30%를 먹을 수가 있겠죠. 3억 곱하기 10% 더하기 30% 이렇게 먹을 수가 있는데, 우리 대금 수령 시 수령한 대가의 5%를 하자 보지급으로 예치했는데, 요거는 어떤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과표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어떤 뭐 대손금, 공급 어떤 과액과 무관한, 공급가액 결정과는 무관한 금액이기 때문에 공제하지 않는 항목으로서 페이크예요. 그냥 페이크. 이번 자료는 굉장히 허무하게도 법에 따른 경매는 공급가액 0이에요. 그래서 요구사항에 특이하게도 답에 0이 있는 경우에는 0을 기재하시오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0이고요. 허무하게. 3번 자료 같은 경우에는 장기 할부 조건부로 판매를 했어요. 총 300만 원씩 15회. 그래서 뭐 2회 이상 1년 넘는데 매월 말일. 근데
대가 수령 없이 4,500 끄는 거 선발급 세금 제한서가 대금과 관계없이 허용이 되는 거죠. 이미 인도가 된 어떤 거래의 특성상 세금서 먼저 끊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일리지 같은 것도 굉장히 쉬웠던 게 특수성이 없는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면서 250만원 현금 받은 부분과 나머지 50만원을 신용카드 마일리지로 지급받았는데 아무런 대가를 보전받지 않았을 때에는 공급한 재화의 시가 300만원을 과세하는 규정이고요. 마지막으로 5번 자료는 우리 좀 특이하게 요거는 이제 다음 어떤 기출문제에서 포인트를 잘 보셔야 돼요. 내국 신용장에 영세를 공급받은 상품도 일명 자기생산 취득재화예요. 그래서 우리 매입세액 공제받은 효과처럼 영세를 적용받아서 부가세를 부담하지 아니했는데 요거를 수출의 용도나 뭐 국내 판매한 게 아니라 간주 공급에 해당되는 뭐 면세 전용,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이런 거래에 해당된다면 원래라면 간중을 과세해야 되는데 한 번 더 꼬아서 우리 직장 연예, 직장 문화와 관련된 복리후생적 성질의 개인적 공급은 과세하지 아니한다예요. 그래서 허무하게도 이것도 0이 되는 스토리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래쪽에 요 물음투는 조금 까다로웠던 게 요구사항을 보시면 과세 TI 발급분, 과세에서 우리 10%라고 해볼까요? TI 발급분과 기타, 그리고 영세율의 TI 발급분과 기타라고 해서 10%, 0%도 알아야 되고 과표 구할 줄도 알아야 되고 마지막 TI 쪽이냐 세무서 발급을 안 해도 되는 거래냐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사람 뭐 가구제조업이고 4월부터 뭐 6월까지 거래 내역 중에 6월 말에 폐업했다는 게 또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적법하게 발급했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국내 매출액 3억 원을 일단은 세금제한서 쪽으로 일단 넣어볼게요. 수출액은 약간 미정인데 수출액은 원리 원칙이라면은 직수출이라면은 세금제에서 발급이 면제된 거래여서 기타 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요런 자료를 통해서 뭔가 오류 수정 느낌으로 수정을 해볼게요. 먼저 가구를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대금을 22년 6월부터 매월 말일 100만 원씩 총 15회, 이것도 장기 할부네요. 2회 이상 1년 넘고 15개월. 근데 이게 6월부터니까 우리 그리고 약정된 금액 전세줄 수령했고 4월부터 6월 수령분은 위 국내 매출이 포함이 다 되어 있으면 잘 세보면은 13개월치가 들어가 있고 7, 8월이 폐업일 이후에 들어야하는 공급시기예요. 우리 폐업의 항상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 폐업시 잔존제한도 있지만 폐업일 이후에 들어야하는 공급시기는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어서 이때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고 공급시기에 세무사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관련 예규에 해당되거나 아니면 그냥 법조문으로 사용해서 풀어도 맞는 조문인데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봐서 이 폐업일 이후에 들어야하는 두 가지 대가를 받기로 한 7, 8월 분도 TI분에 넣으시는 거예요. TI분에 참고로. 왜냐면 적법하게 일단 세무서 발급했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적법이라는 건 공급 시기에 원칙적으로 끊는 거고요. 관련 예규도 명확히 있기는 해요.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공급 시기는 폐업일에 세무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얘가 실제 안 끊었는지 이런 거는 뭐 상상에 맡기는 건데 시험이 그렇지 상상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냥 적법하게 발급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세무사 쪽에 이렇게 넣었고요. 국내 매출액 2천만 원은 생산업자의 제품 우리 대행 수수료는 10%니까 그냥 요 국내 매출액에 들어가 있는 거 잘했네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오른쪽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수출재와 임가공 용역인데 요게 수출액 중 3천만 원. 여기에 3천만 원인데 저는 이제 세무회계 수업 때 항상 강조하는 건데 영세율 쪽에 세금서 끊는 게 4가지 거래밖에 없다라고 항상 강조해요. 내국 신용장의 공급, 그 다음에 대한적 십자사 등에 공급받는 국내 사업자 간의 거래들, 그리고 원료를 대가 없이 반출한 다음에 이제 가공한 제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 그리고 마지막에 수출제와 임가공용이에요. 이 4가지는 영세율 거래 쪽에서 특히 세금서 발급을 원칙으로 삼고요. 나머지는 이제 기타가 원칙이지만 또 외국 법인이 막 요구하고 이러면 케바키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출제와 임가공용은 세금제서 발급분에 들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수출액 중 5천만 원의 내국 신용장에 의한 제품도 영세율이고 심지어 수출 용도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5천 세금계산서 쪽에 이렇게 반영을 해볼게요. 여기까지 일단 반영하시면은 여기 이제 302가 나오는 것 같고 여기는 8천만 원, 여기는 1억 2천이 이제 나오는데요.
폐업시 잔존재하가 간주공급으로서 이거는 과거에 매입세액 공제받은 부분을 토해내라. 공급으로 간주하겠다. 매출세액에 반영하자라는 어떤 취지에서 쓰면서 발급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기타분에 또 들어가는 굉장히 하나씩 칸에 물어보는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센세이션한 좋은 문제였다라고 보여요. 그러면서 좀 쉽지 않았던 게 뭐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받았고 시가로 제품 이렇게 여기 폐업시 잔존재하 풀어볼게요. 제품은 시가. 기계장치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이니까 간주시가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때 1-25% 경과된 과세관수의 첫 번째 포인트가 취득일자가 아니라 7월 1일부터 사용했다. 그리고 취득가액의 10%를 매입세액 공제 받았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 받은 가액이고 이때 7월 1일부터 세면은 그러면은 하나가 지나간 건가? 이거는 네, 하나가 지나가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까다로웠던 게 건물이에요. 2022년 1월 11일에 5천만원 취득을 했는데 매입세액 공제는 500만원 받았으니까 요거는 그냥 5천만원 곱하기 1-5%인데 포괄 양수도에서 취득을 했어요. 그럼 이 포괄 양수도 시점에 원칙적으로 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발생을 안 했고요. 그때 그럼 양도자의 취득일자부터 감가가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양도자의 취득일자인 21년 9월 1일부터 세야 돼요. 이것도 시험엔 처음 나온 포인트였고 보통 이제 다 이론서에는 있는 어떤 그런 지문이에요. 이런 것들이 처음 보면 낯설죠. 이때부터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양도자의 취득일자부터 세시면은 3 지나가서 요거를 이제 다 더 토지는 면세 제어니까 요거 더하면 이게 7,800만 원이 완성이 돼서 기타분에 이제 넣으시는 그런 포인트였다. 그래서 이렇게 좀 굉장히 특이했던 게 사업하던 원래 폐업이면 폐업 시장 존재하면 내던지 이렇게 했는데 기본적인 어떤 10%와 영세율도 묻고 TI 기타도 체크해야 되면서 폐업 시장 존재와도 좀 까다로웠던 뭐 이런 포괄양수도의 포인트 이런 것들이 좀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꽤 어려웠던 어떤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 좀 어려웠다. 그리고 겸용사업자 물음사 이거는 원래 시험에 우리 회계사에서 좋아하는 유형이죠. 예정신고분 매입세액 구해라. 확정신고분 매입세액 구해라. TI 그밖에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인데 요구사항 1번 정도는 굉장히 쉬워요. 겸용사업자 세무사 수취부는 요 합계액을 그냥 적어줄게요. 13. 그리고 잘 보시면은 이제 그밖에 공제세액을 구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정산이 6월 1일에 일어났기 때문에 예정신고 때 반영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도 3월 1일에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했지만 과세전환 매입세액 공제 때는 원래 확정신고 때만 공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적용 안 하는 거고요. 참고로 이게 그나마 좀 까다로웠는데 우리 매입 채무 55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이제 서울이 대소소득 민국이 주인공인데 민국이 매입세액에서 차감했다가 변제하면서 발생한 변제 대수세액이에요. 근데 이 변제 대수세액도 확정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서 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1월 15일 이제 회의크고요. 확정 신고에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밖의 공제세액은 0이 되는 허무했던 문제고. 근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항상 이제 출제되는 게 요 면세사업분. 면세사업분. 그래서 여기 1,300 그리고 그 밖에 여기는 200만 원에 요 600만 원의 공통 매입세액이 예정신고 때는 그리고 꽃표시를 보면 이 기계를 팔아요. 5월 달에 팔아요. 근데 어쨌든 예정 때는 판 게 아니니까 1월부터 3월치 예정 신고 기간의 공급가액별로 안분할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위쪽에 있었던 요 내용, 위쪽에 있었던 요 비율, 이게 다 체크돼 버리네. 요거 1월부터 3월까지 4.45분의 면세도 어차피 2.25 50%가 되는 거죠. 300만 원. 그래서 200과 300을 더한 500만 원이 불공제가 돼서 13에서 5를 뺀 800만 원이 최종적인 차가감 개 이런 게 나오는 거고 예정신고까지는 쉬웠는데 확정신고부는 조금 어려웠어요. 확정신고 때 일단 세금사 수취분은 600만 원 적으시는 거 이런 거는 주어가야 되는 거죠. 세금사 수취분. 요거는 특별히 원 단위로 풀어봤죠. 그리고 그 밖의 공제세액도 이제는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과세 전환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요거 과거에 면세사업에 사용하느라고 불공제됐는데 과세도 쓰기 시작했으니까 추가 공제를 해주자라는 거에서 이제 기타 그 밖의 공제 매입세로 들어가는 건데요. 여기 있네요. 600만 원을 취득해서 면세 쓰던 기계장치 B 그럼 이제 60만 원 출발을 해볼게요. 기계 B
그리고 1 마이너스 감가율 반영하시고 경과된 과세연수는 이거는 뭐 포인트가 그냥 하나네요. 하나. 근데 과세, 면세 함께 사용했기 때문에 안분을 해야 돼요. 가장 합리적인 비율인 매출액 비율, 매출액을 부가세에서 공급가액 비율, 공급가액으로 안분한다면요. 제일 위쪽에 있는 6개월치, 요걸 이제 6개월치로 이렇게 다 구해야 되는 거죠. 6개월치로 요거 어떻게 하면 이게 네모 박스가 깔끔하게 되던데, 요렇게. 그러면은 왼쪽이 4억이고 이쪽이 6억이니까 10억분의 과세가 4억인가요? 이런 식으로 40%를 이제 곱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변제 대손색이 여기 밑에 550만 원 있었고 부가세 포함이란 표현 때문에 110분의 10을 곱해서 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참고로 이제 어디 갔냐? 68만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요 3번이 어려웠죠. 요게 좀 빡셌어요. 공제 받지 못할 매입세 하나하나 좀 침착하게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일단 요 2번 자료를 토대로 일단 공제 면세사업분 뭐 이런 건 너무 쉽고, 면세사업분 그리고 요 200만원 전에 요 600만원이 예정신고 때는 3개월치 비율이었지만 이제 확정신고 때는 6개월치 비율로 제대로 구해야 되기 때문에 정산을 해야 돼요. 근데 정산이 까다로웠던 이유는 샵으로 내려가서 지금 공통 매입세액으로서 기계장치 A가 300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 600은 사실 누가 한 거야. 기계장치 A 300만원짜리는 지금 같은 과세기간에 매입했다가 팔은 상황이어가지고 이때는 직전 과세기간 별로 안 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 자료를 보시면 이때 직전 과세기간 비율이 10억분의 면세 6.3억 원이 이 확정신고 때 정산시 사용하는 6개월치 비율이 되는 거고요. 대신에 이 예정신고 때에는 그냥 50% 150만 원을 불공제가 되었었다라고 이제 푼 거고요. 나머지 300만 원, 이건 나머지 300만 원이에요. 기계장치 A, 이건 기계 A를 구한 거고, 요게 이제 나머지 300만 원은 직전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의 비율인 10억 분의 6억으로 한 뒤, 요 150만 원은 예정 신고 때 우리 50%였었기 때문에 300에 50% 150을 이렇게 정상 이미 불공제된 금액을 빼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600만 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했고, 요거 매각됨이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왜 준다고 했었죠? 안분할 때는 일시적 고정자산 매각가액 같은 거를 포함하지 아니한 일반적 매출액 비율로 안분을 하기 때문에 위에 포함되지 않다라는 표현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5천만 원 여기서 뭐 공통 매입세액 쪽만 물어봤지 뭐 공급가액 쪽은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5천만 원은 지금 필요가 없는 자료예요, 사실은. 그리고 요 200만 원도 똑같이 사실 요 200만 원은 정산이기보다는 곧바로 이렇게 면세비율을 곱해서 120만 원을 불공제시키는 논제였고요. 근데 이 문제는 자료가 많았던 게 아까 있었던 3번 자료에 건물이 있어요, 건물. 요게 또 공통매입세액인데 처음에 면세 예정 사회면적비율 25%로 대략적으로 안분했다가 불공제됐다가 6월 1일에 면적이 확정된 과세간의 정산한 논제였고요. 뭐 1,000만 원에 1억에 10%면 1,000만 원이잖아요. 근데 4%만큼 면세 비율이 늘어나다 보니까 4%만큼 불공제액이 커지는 그런 스토리가 되는 자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양해서 굉장히 침착하게 하나씩 잘 풀어야 되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다 더하면 329만 원이 나오는 그런 스토리였고, 그래서 이 3번은 좀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3번, 요거는 난이도가 상이었고, 넘어가셔서 우리 간이가세자도 좀 쉽지 않았던 거는 겸용 간이가세자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납부세액과 차관 납부세액인데 정육점이 면세고 음식점이 과세잖아요. 그래서 일단 뭐 납부세액은 음식점업 중에 23년도 5천만 원이 이제 공급 대가로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라고 공급 대가로 나왔고, 뭐 신용카드 발행분은 세액공제를 구할 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5천만 원 곱하기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몇 프로였지? 20%인가요?
이게 23년 20%, 뭐 2% 이렇게 그냥 구하면 되는 거죠. 사실은 20% 곱하기 10%. 그래서 이건 굉장히 쉬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액공제 구할 때 매입액 내역에서 음식점업과 일반 가세 발행물이 모두 부가세 포함된 공급 대가이기 때문에 일단 공급 대가의 0.5%를 그냥 무지성으로 일단 공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문제는 요 워딩에서 공통이란 표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전액 공제를 한 거예요, 참고로. 근데 우리 납부세에서 까먹은 줄 알았는데 요게 있었네. 트럭을 공동으로 사용하다가 990 부가세 포함해서 팔았네. 위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990만 원은 일반 과세자율 준용해서 직전 과세 기간의 공급대가 합계 공급 가액만 공급대가로 바꾸고 음식점은 55 곱하기 업종별 부가가치율 10% 세율 이런 식으로 뒤늦게 넣어주시는 거고, 그리고 의제매입세액은 간이가세자가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한번 빼주는데 또 빼주는 게 약간 중복 공제다 하면서 삭제가 되어서 페이크예요. 페이크. 이제 진짜 하고 싶은 페이크인 게 막 여기 막 율도 줬던 것 같아. 109g까지 열심히 페이크를 되게 진지하게 되게 쓰셨죠. 그리고 전자를 한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전자신고세액 공제 여부가 마지막에 있네. 그래서 10,000원 빼주시는 거고. 그리고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1.3%는 맨 위에 5천만 원 중, 이거 참고로 과세업종 가지고 하는 거예요. 면세업종 하는 게 아니라 5천만 원에 60%. 그리고 1.4%. 뭐 연천만 원 한도는 뭐 순식간에 이제 판단이 되니까 뭐 요렇게 해서 이제 합계액을 치시는 거고, 혹시 납부세액을 초과하는지 봤더니 납부세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보이네요. 그래서 바로 이 세 가지를 빼서 이제 차가감 납부세액을 구하는 문제였다. 그래서 이건 좀 어렵지 않았고요. 상대적으로. 근데 이것도 특이하게 재고 매입세까지 물어봐요. 또 혹시 간이가세 포기하고 7월 1일부터 일반 가세로 전환할 경우 이제 4번 자료를 보고 아마 구하도록 한 것 같은데, 원재료 같은 경우, 기계장치 같은 경우 21년 7월 1일 이후분이고 이때는 모두 공급대가 0.5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뭐 110분의 10을 한 다음에 사실 저는 그냥 바로 이렇게 풀라고 하죠. 1-5.5인데 시간이 없어. 아까워. 그냥 0.945야 그게. 그리고 기계장치 같은 경우도 220 곱하기 110분의 10인데 감가를 좀 살짝 반영해줘야 되는데 이때 주의할 건 간이가세자는 50% 2배로 감가상하는데 이때 또 주의할 게 이거 무조건 1년으로 세는 게 아니라 부가세법 몇 주 몇 항에 따른 과세기간 단위로 세는 거예요. 과세기간 단위로. 그래서 원래 간이가세자의 과세기간이 1년이지만 요렇게 전환이 된 시점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 전환 전 그 6개월치도 1과세라고 보기 때문에 요렇게 1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참고로. 그리고 0.945. 그리고 건물 같은 경우에 21년 7월 1일 이전분이어가지고 이때는 주의하실 게 110분의 10 경과된 과세기간수 10%에서 잘 세야 되는 게 21년, 22년, 23년 그 상반기도 1과세기간인 거예요. 3을 일단 세는 거 이거는 근데 많이 시험에 나온 포인트고요. 이때는 취득일자에 업종 부가치 쓰셔야 하는데 뭐 이거는 약간 표현이 아쉬운 게 21년 이전이 아니라 21년 11, 30일 이전 또는 뭐 22년 이전 이렇게 하면 맞지 않나? 약간 표현이. 어쨌든 근데 22년 15%고 이거는 그럼 이 전거로 생각해서 10%로 이제 풀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21년도 업종별 부가치 왜 암가상가자산은 취득한 해 이 정도 취득일에 이 정도 공제받았던 거를 지금 요주가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된다라는 거죠. 참고로 이 정도 공제받았고 나머지 추가 공제해줄게. 이제 계산기를 착착착 치셔가지고 1449000 뭐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이것도 한 문제에 물음이 여러 개 있어서 조금 평소보다는 쉽진 않았다라는 거고. 이제 드디어 법인세로 좀 진단을 해볼게요. 우리 법인세가 상대적으로 다 평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사항 이제 물음어는 올해 개정된 신설된 외국 자회사 수입에다가 입금일사니까 일반 법인의 수입에다가 입금일사님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씩 이제 보시면요, 뭐 제조업 금강 이런 거 잘 보시고 A사 A, B, C, D 구해야 되는데 A사의 포인트는 약간 이런 거였죠. A사는 배당 4,500을 먹었는데 출자비율 10%에 해당하는 주식은
배당 기준일이 모두 12월 말일자여서 3개월 전 취득한 거고 20% 3개월 내 취득한 거여가지고 일단은 얘가 30%에 해당하는 배당을 먹었지만 우리 법인세법은 3개월 전부터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입금일선 혜택을 해주고 있죠. 단기 보유 주식에 대한 권리락을 통한 주세비 문제가 있더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요 비율에 따른 비율 30%를 적용하셔야 돼요. 우리 올해 기준에서 20% 미만은 30%잖아요. 근데 뭐 이제 요 문제는 어차피 입금일선이만 물어봤기 때문에 지급이자까지 모두 이제 빼서 유를 한 번에 곱하셔도 되는 거예요. 뭐 이자 쪽은 뭐 또 굉장히 쉬웠던 게 오른쪽에 이자 비용은 7천만 원인데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이자 비용은 선순위 송금일선입이 되기 때문에 10을 빼고 총 자산 적수 50억 분에 저 주식에 해당되는 부분이 2억 원이네요. 2억 원. 그래서 이렇게 30%. 그래서 A사는 이렇게 3개월 전이냐 3개월 뭐 이내냐에 따른 입금일선임 여부 그거 이제 물어본 거고, B사 같은 경우는 쉽기 때문에 이제 생략을 하면요, 이게 구해보면요 마이너스가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입금일선이 대상액에서 지급이자를 빼서 마이너스가 나면 그냥 0으로 보기 때문에 0이 되는 거고요. C사 같은 경우에는 뭐 C사 그냥 구해야 되네. 3천만 원 이거는 그냥 한 번에 구해보죠. 그럼 아까 지급이자가 얼마였지? 6천 곱하기 50억 분에 C사의 뭐 주식가액은 어딨지? 밑에 있나? 아, 여기 있구나. 여기 C사 5억. 그리고 비율만 우리 20 이상 50 미만까지는 80. 이렇게 이제 적용하는 문제였고, D사 같은 경우도 노가다로 이렇게 쭉쭉 구해준 다음에 주식가액 8억 구해준 다음에 60 이상이면은 50 이상이면 100%를 쓰는 그런 굉장히 뭐 포인트가 없었던 그냥 율만 단순히 넣는 그런 어떤 문제였다. 그래서 A사만 조금 그나마 풀만했고, 그 다음에 올해 개정된 우리 외국 자회사의 해외에 유치되어 있는 유보금액들을 국내로 복귀시켜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제도로서 자회사 수입에다 이걸세 도입됐는데, 일단 이때 요건은 출자비율이 10 이상, 자원개발이면 5% 이상이어서 일단 요건은 모두 충족하는데요. 배당 기준일부터 6개월 이상 전부터 주식을 취득하고 있었어야 돼요. 그런 점에서 E사 같은 경우에 탈락이 된 거고요. 우리 F사와 G사는 모두 6개월 전이어가지고 일단은 모두 일단 공제 대상이 돼요. 그리고 요건 이제 지급이자 송금일선이 같은 걸 고려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약간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이 5% 있겠지라는 생각에서 무지성 수익 배당 금액의 95, 수익 배당 금액의 95를 그냥 적용하는 포인트였어요. 참고로 어이구 실수해서 떨어뜨렸네. 그래서 95% 이런 식으로 그냥 무지성 곱하는 굉장히 우리 또 훈련을 많이 했던 그런 문제였고요. 그 정도 지주회사가 아니다 있었고, 그 다음에 뒤에 문제는 기부금이었어요. 중소기업 아닌 기부금 문제인데 세무조정을 일단 해야 돼요. 그래서 뭐 당기순이익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당기순이익 4천만 원에서 뭐 법인세 비용 송금일산이 뭐 숫자만 적을게요. 저는 600만 원 뭐 이런 건 너무 껌이고 죽어가는 거고, 재산세 환급액이 송금 산입됐던 조세기 때문에 환급금도 입금이죠. 다만 환급금 이전 보상 성격으로 입금일산입이니까 요거는 요쪽에 입금일산입 쪽에 송금 산입 입금일산입 쪽에 뭐 환급금 이자라고 적고 50만 원 입금일산입. 그리고 기부금 계정 내용 찾을 때 예를 들어 막 이런 식으로 찾는 거죠. 원래 이 뒤에 물음까지 본다면 기부금도 원래 찾아야 돼. 올해 명칭 바뀌어서 특례 기부금 그리고 일반 기부금이 있는데, 이게 또 정기 2월액이 있고 단기 지출액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건 일단 단기 지출액인데 특례기부금 단기 지출액에 천재지면 3천, 근로복지 시등기금 일반 기부금에 16, 무료로 이용 가능한 거는 샵일로 내려가서 특수관계가 있는 기부금 단체에 현물로 줬을 때는 시가와 장부가액 좀 큰 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시가 2천 쓰는 거고요. 새마을금고 우리 좀더리 운동 아니에요. 참고로 비지정 기부금을 출제한 거죠. 비지정 기부금은 곧바로 이렇게 송금 불산이. 종교단체 기부금은 어음으로 지출했고요. 어음 결제일자 우리 지출일이 어음 결제일을 보고 있기 때문에 기속시가 내년이에요. 올해 송금 불산임. 송금 불산임은 이쪽이죠. 송금 불산임.
그리고 우리 빠지려면 섭섭한 의제기부금, 의료법인이니까 일반기부금인데 이유 없이 시가 2억짜리를 3억 원에 매입했기 때문에 뭐 순식간에 암산이 되지만 2억 곱하기 130% 이렇게 툭툭툭 하면은 이게 4천만 원이 송금산입 되네. 4천만 원 송금산입으로 이제 넣으시면서 일반기부금 이렇게 4천만 원을 싹 꽂아놔야 되죠. 근데 요게 그나마 좀 신선했던 것 같아요. 작년 자료를 살짝 줬는데 사립대학교 장학금, 시교, 장년, 특례기부금인데 정기의 미지급 상태고 올해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올해 송금 산입되는 올해 송금 산입에 2,500만 원이 되면서 특례기부금에 넣어주는 이런 포인트. 그리고 일반기호 한도 추가에 잔년도 정기 2월분 200만 원이 있고요. 세무상 결손금이 21기였다. 그래서 2월 돼서 우리 한도액 구할 때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였어요. 여기까지를 기계처럼 착착착 한 다음에 차가감을 이제 구해줘. 그러면 이게 11.5가 나오는데 다행히도 이 교수님이 양심이 있었죠. 차가감 소득금액 3,000 가정하면서 특례기부금 55, 일반기부금은 76 한 다음에 3,000에서 기부금 해당액을 다 더해야 돼요. 기부금 해당액 55 더하고 76 더해서 161을 만든 다음에 우리 중소기업이라 그랬나? 중소기업 아님이야. 중소기업이 아니니까 좀 집중해서 2월 결손금 8,000을 기준소득 금액에 올해 개정돼서 80% 범위에서 까야 되는데 허무하게 8,000이 까져가지고 8일이 한도에 구하는 공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때부터 기계처럼 하는 거죠. 50% 그냥 막 갈겨가지고 요게 한도 초과액이 나오네. 참고로 한도 초과액이 14.5가 나오는 거고 여기는 80일에서 특례기부금 송금 인정액 뺀 다음에 뭐 사회적 기업 말 없으면 10% 쳐가지고 또 한도 초과액이 나오네. 73 요거 먼저 썼어야 되는구나. 요거 이제 하면은 이게 뭐 4.05가 나오는데요. 전기 2월 한도 초과액보다 먼저 송금 산입하기 때문에 요때 한도는 2.05로 바뀌어. 그래서 이거 싹 다 더해서 2.5 이렇게 빼면은 74.95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 뒤로는 이제 기계처럼 하시는 거죠. 기부금 판정할 때 실수, 세무정 하나 누락 이런 것들이 좀 까다롭지. 한도 그냥 공식에 넣어가지고 착착착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했을 거로 판단이 되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뭐 쉽지도 않았다. 뭐 이 정도고. 그 다음에 지급이자 송금일산입도 무난했던 이유는 심지어 인정이자를 물어보지 않았어요. 뭐지 이렇게 인정이자를 같이 물어보는 게 국룰이잖아요. 근데 그걸 안 물어봤다는 거. 뭐 너무 쉬운 거는 넘어가죠. 채권자 불명 사채이자 원처세 기사유 나머지 대표자 상여 그리고 건설자금이자에서 하나 포인트가 건물과 관련된 유형 무형자산 건설자금이자는 송금사 유보지만 나머지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일반 이자가 돼요. 부인이 되는 게 아니죠. 우리 법인세법은 자산원가로 보는 게 아니라 그 기간간 이자 비용을 일단 보셔가지고 살아있다라는 거 송금일산입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것만 400만 원만 유보하고 요 중에 600만 원이 살아있고요. 600만 원 살아있고 좀 체크해줘. 네, 살아있고 그 다음에 500만 원에서 포인트는 기업 구매자금 매출이자를 지급해서 제외하기 때문에 요거는 200으로 이렇게 되면서 차입금 적수 싹싹싹 구하는 거 너무 많이 했잖아요. 연이자율 6% 나누고 365 200만 원 연이자율 4% 나누고 365 괄호 좀 닫아주고 업무무관 자산이 작년에 샀기 때문에 365인데 시가초과액을 포함하기 때문에 1억 곱하기 365 가지급금에서 5천만 원은 이거 중소기업일 거예요. 아마 중소기업이었나? 동서 어딨어? 이거는 좀 여기 끝에 있어. 또 잘 찾아야 돼 우리 자료를. 우리 중소기업 특수관계가 없고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직원, 지배주주 아닌 직원에게 주택 취득자금 대여한 금액은 가지급금에서 제외되고요. 우리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금액에는 소득세 대납액도 가지급금에서 제외되는 불가피하게 발생 가지급금으로 보고 있어요. 이거를 소득세를 현실적으로 내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영영 가지급금, 영영 지급이자 송금세 뭐 이런 것까지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가지급금 제외, 대표이사 업무 가지급금 요 1억 원이 이건 적수를 또 친절하게 줬기 때문에 73억. 이거를 그냥 계산기로 탁탁 치는 거죠. 우리 훈련 많이 했죠. M 플러스 GT 는 넣어가지고 싹싹 해가지고 계산기 퐁 치면은 640만 원인가 이게? 그래서 이걸 암산하면 천재죠 우리. 640만 원이네. 640만 원.
그래서 송금, 불산이, 기타 사회 유출, 소득처분까지 정확히 맞추셔야 되고요. 참고로 그나마 뭐 함정 포인트는 뭐 이런 거 있었다. 재고자산에 대한 차입금 이자 까먹지 않고 내려와서 업무무관 자산 이자 구하는 거, 그 정도 너무 많이 한 거고요. 뭐 그나마 또 이건 항상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하는데 우리 귀속 불분명한 대표자 상여 소득세 귀속이 분명해. 대표자 상여가 개인적으로 내야 될 세금인데 그거를 회사가 내납한 거야. 그런 건 가지급금이고 불분명해서 불가피하게 된 대표자한테 너가 밝혀라, 너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느낌의 어떤 대납액은 가지급금에서 제외한다고 했었던 게 시험엔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시험엔 처음으로. 참고로 뭐 그래서 이것도 쉬웠다. 그리고 물음 4번은 사실 제가 모의고사에서 한 번씩 내는 건데 복구충당부채가 우리 세무회계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했어요. 우리 법인세법은 이런 불확실한 충당부채, 법적 열거된 대충, 퇴충 뭐 이런 것만 인정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복구충당부채는 다 부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분계에 있는 복구충당부채 6, 139, 133 차변의 구축물 6, 1, 3, 1, 3 이런 것들을 다 제거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무조정 양편 조정으로 구축물을 감액하는 송금사님 6, 1, 3, 9, 1, 3, 3 그리고 복구충당부채도 반대로 하는 양편 조정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차변에 지금 비용 수익이 없잖아요. 양편 조정 온 다음에 이 감가상각비 구할 때 주의하실 게 이제 직부인이라고 해가지고 5, 6, 1, 3 뭐 C부인 하셔도 되는데 원리 원칙은 이런 느낌으로 감가상각비가 회사는 5, 6, 1, 3, 9 1, 3, 3 이렇게 드린 거고 이게 6, 1 이번에 감액되는 자산감액분, 이게 자산감액분이잖아요. 구축물 감액분. 요걸로 구하면 이게 귀신같이 613, 913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C부인을 하면 다행히 C부인 한도 추가가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613, 913 감가상각비 부인하고 요 복구충당부채 회계학에서 매년 말 이자 비용 처리하면서 복구충당부채 늘리는데 이런 거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자 비용 송금별산입하면서 복구충당부채를 제거하는 유보라는 이제 조정까지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뭐 낯설지만 굉장히 사실 생각만 해도 평이한 주제였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감가상각 문제가 감가상각이 아니구나. 이거 자산 취득가액과 손익계소시 평가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씩 또 보시면 어렵지 않았어요. 굉장히 쉬웠고 왜냐면 토지와 건물을 6억 원에 일괄취득했는데 모두 건물로 계상했는데 우리는 시가로 안분해야 돼요. 근데 시가의 첫 번째는 감정가가 있으면 감정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 5억분의 3억 60%는 토지 40%는 건물로 계산해야 되는데 싹 다 건물로 계산했으니까 3억 6천에 해당되는 부분을 토지로 바꿔주고 바꿔주는 그 조정들. 그래서 건물 3억 6천 감액하고 토지 만드는 양변 조정 하시면 되는 굉장히 평범한 문제였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정기에 비상장 주식이 지금 취득을 했는데 단기에 박살나서 파산해가지고 영원이 됨에 따라 다음과 처리했어요. 근데 차변에 특이하게 기타표가 손익으로 추정을 했죠. 그러나 우리는 이게 단기 송금으로 이제 계상을 했으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송금사니 기타 대신에 또 비만 계정 1,000원을 남겨놔야 돼서 송금별산의 1,000원 유보 이렇게 이제 한 거고요. 외화 자산부채 평가가 나왔는데 1번 자료에 기말 현재 환율로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외화 평가 방법을 신고해서 외상 매출금이나 외화 차익금은 적정한지 검토해보면 적정해요. 인정되는 건데 성급금 외화 재고 자산은 비화폐성 자산이기 때문에 12만원 임금불산임 요거는 이제 손익으로 손실로 계산되어 있으니까 송금불산이 150만원 외화 재고 자산 부지성 세무조성하고 전년도에 외화 차익금이 있었는데 올해 상환을 했대요. 45,000 중 23년 9월 15일에 3만원을 상환한 후 자액이다. 정기말 잔액이 45,000 중 24년 9월 15일에 3만 달러를 상환할 자액이다. 서울은 외화 차익금 상환 차익을 영업의 손익으로 계상을 했어요. 정기말 유보자산이 마이너스가 있는데 요게 약간 지금 판정이 되네. 외화 차익 이 15,000달러가 이렇게 있었구나. 15,000달러가 외화 차익금 정기말 마이너스 유보잔액은 600만원인데요. 이 600만 우리 외화 차익금의 제도 자체가
평가할 때 인정하냐, 뭐 상환할 때 인정하는데 아마 전년도에는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평가 순위에서 부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실제 실현주의 관점에서 상환하면서 발생한 이 수익이나 비용을 이제 입금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요게 이제 45,000달러 중 30,000달러를 상환한 후 잔액이고, 요 마이너스 유보 잔액도 상환 비율만큼 이렇게 마이너스 600만 원이네. 마이너스 600만 원을 45,000분의 3만 요렇게 유보 추인을 시켜야겠네요. 참고로. 그래서 이게 플러스 입금 산입으로 추인이 되는 과정이에요. 추인이 되는 과정. 그리고 수입이자와 지급이자 자료가 있는데, 요것도 굉장히 신선했던 게 매입한 시의 기명사채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사채 유가증권인데 주식으로만 나다가 특이하게 이제 채무, 어떤 채권 이런 거 출제한 거죠. 근데 주의할 거는 액면가의 5와 6% 3% 원리금이 만기 일시 지급 조건이야. 그래서 이자도 지금 3년 뒤에 지급을 한다는 건데요. 원금도. 이때 기간경납은 미수이자, 원천 등수대선 미수이자는 입금배산입이고, 우리 법인세법은 유가증권 취득원가를 다 원가법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이 액면가 매입가의 차익도 아마 보통 이런 식으로 측정이 되죠. 이쪽에 뭐 K-하이프레스면은 또 AC 삼각형 원가고, 일반 기업 회준 다시 한번 뭐 만기 보유증권 이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뭐 이게 회계 기준을 다시 뭐 채택했다라는 단서가 없어서 그냥 여기에 뭐 그냥 기명사채, 뭐 그냥 유가증권, 뭐 기명사채, 그 다음에 이자 수익 이런 식으로 유효이자를 빨리 생각했는데, 요거를 또 부인하는 입금bil산이 700만 원 마이너스 유보, 이 두 가지 조정에 오셔야 되는 거고, 뭐 한꺼번에 쓰셔도 크게 상관이 없을 거로 보여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개정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일로부터 이자 지급일까지 1년을 초과하는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는 이자가 나가지도 않으면서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빌려서 매년 말 송금 처리하는 주세입피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실제 지급할 때 이자서 처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900만 원을 전부 이제 부인하시면 되겠네요. 5% 요거는. 그래서 송금bil산이 900 유보 최근에 개정된 내용이죠. 참고로. 그래서 손익계속식이 자산부채 평가를 요거를 좀 약간 다 일일이 답안을 쓰는 게 좀 너무 힘들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기 왼쪽에 차라리 자료 번호를 줘가지고 자료 1, 2, 3, 4 이렇게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거 일일이 하나 세무정 때문에 다 써야 돼? 차라리 이렇게 해가지고 1번에 세무정, 2번에 세무정, 3번에 세무정 이렇게 하는 게 채점도 편하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었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는 감가상각 문제인데요. 요 문제는 좀 특이했던 게, 일단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되는 간면기업이야. 간면기업 A, B, C가 있는데, A 같은 경우에는요 변경을 해요. 또 이 친구가 변경을 해가지고 한국은 21년 7월 1일에 개인상시 L 4천을 취득해서 정율법으로 일단 상각하고 있었는데, 8년 0.313 3기부터 정해법으로 적법하게 변경을 했어요. 그리고 2기에 감가상각이 600만원. 그래서 2기부터 해보면 얘가 감가상각비 600만원을 예상했고, 이때는 이제 4천만원에서 첫 해니까 뭐 미상각제액이 없겠죠. 그래서 0.313인데 주의할 거는 월할 계산 7월이니까 6분의 12 이렇게 치면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계산기 영역으로 좀 들어가서 잠깐 보면요. 이게 6.26인가 나와가지고, 요 금액이 이제 626만원이 나와가지고, 마이너스 26만원의 시행보조금이 나와요. 그럼 원래라면은 결산조정 사항인 감가상각비가 뭐 추가적인 송금산입은 없지만, 요 간서에서 설립 이후 매년 감면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최소 상각 범위에까지는 강제 상각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때 송금산입 26만원 마이너스 유보로 이제 세무조정이 일어나고요. 이게 전기말 유보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유보가 전기말 유보. 근데 3기부터는 이제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을 하면서 아래쪽에 차변의 감루 350, 대변의 이익이익 350 처리했는데, 입금산이 350 기타, 송금산이 350 마이너스로 일단 양편 조정을 통해서 저걸 부인하시는 임의평가 성격인 저 붕괴를 부인하시고요. 이 400만원의 감가상각비로 시부인을 하시는 건데, 4천만원의 이때 변경 시점에는
미상각잔액의 산으로 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미상각잔액이 어려웠던 거는 사실 이때는 상각범위 그냥 빼셔도 되는 거죠. 626만원 빼도 되고 정기말 감가상각비에서 마이너스 26만원 빼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바뀌었을 때 정액법 요쪽도 4번에 나와 있어요. 이게 당초 내역연수를 쓰는 거지. 우리 법인세법은 내역연수가 상각기간이 아닌 상각범위에게 한도액을 구하는 단수당 상각률을 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1년 지났다고 상각기간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전히 8년 정액법인 0.125 이런 식으로 쳐가지고 이제 계산기를 치면 이게 4.1272500 나오면서 다시 한번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간면기업이니까 송금산입 17500 마이너스 1까지 이제 세무조항을 적는 좀 은근히 까다로웠던 변경 문제였고요. 또 이 자료가 알게 모르게 지금 요 기계장치 B에 쓰이는 게 7월 1일 특수관계인 대안부터 기준 B를 취득하고 시가 1억짜리 1억 2천에 고가 매입했고요. 뭐 현저한이 검토해보시면 들어오기 때문에 송금산이 2천 마이너스 유보, 입금산이 2천 유보 이렇게 양편 조정이 일단 일어나는 거. 입금산이 대한이기 때문에 기사유가 되네요. 이제 법인이니까 귀속자가 기타 사유출 뭐 이런 거는 그냥 기계처럼 하는 거고 일단 직부인을 하려고 했는데 안가상각비가 일단은 어딨냐 여기 600만 원이네요. 600만 원 곱하기 회사는 1억 2천으로 계산했고 자산가면 2천. 그래서 이제 100만 원이 직부인 상각비로 소급일선입이 돼요. 근데 이제 시부인 상각비 구할 때 600에서 100을 빼야 되는데 특이하게 즉시 상각의제가 수선비 1000만 원이고 600 넘고 첫 해니까 정기말 PS 장부까지 고려 안 하고 주기적 수선비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600 초과는 고액 수선비잖아요. 여러분 감가상각비로 의제 즉시 상각의제가 돼서 1000만 원 이렇게 직상각의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상각범위에게 좀 까다로웠던 게 1억 원의 세무상 취득가액에서 즉시 상각의제액을 약간 놓칠 수도 있었고 이 지금 기계장치 B에 대한 상각방법은 안 나왔는데 우리 동종 자산이면 상각방법을 통일적이게 쓰셔야 돼요. 그래서 기계장치 A는 정액법, B는 정률법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액법으로 바꿨기 때문에 기계장치 B도 일단 정액법이요. 기계장치 B도 일단 정액법인데 요게 사실 표현이 조금 모호한데 애초에 문제 가정에 뭐 합법적 최소화 가정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게 대한이 5년간 사업했었던 중고자산이에요. 근데 요쪽에 보시면 기준 내역수가 8년이었고 8년에 50% 4년 경과한 자산으로 판정해서 중고자산 수정 내역수를 출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서 저는 해설을 일단 중고자산 수정 내역수로 해볼게요. 그래서 정액법 0.25 그리고 항상 주의해야 되는 월할 계산 6분의 12 해서 이제 계산기를 탁탁 치면요. 이게 15고 13.75에서 125만원까지 상각 부인에게 나오는 스토리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원래 잘 나오는 고가 매입 유형인데 즉시상각 의제가 들어갔고 상각 방법을 A에서 이렇게 자료를 끌어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은근히 좀 까다로웠다. 그리고 오른쪽에 공장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작년 1월 1일 착공해서 올해 7월 1일 완공을 해서 즉시 사업을 썼기 때문에 감가상각은 요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요건 좀 특이했던 게 본래 문제는 차입하고 보통 공장 건물을 짓는데 이거는 건물 시작하고 차입을 했어요. 그래서 2월 1일부터 이렇게 이제 차입을 해요. 그래서 이자 발생한 게 잘 보시면 6억에 5% 3천이 아니라 거기에 12분의 12를 한 2,750이 되는 거예요. 참고로 이게 2월부터 12월까지가 되는 거고 원래는 일할 계산이지만 여기 수험상 공룰상 월할 계산의 가정으로 출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총 건설 기간 동안 발생한 건설 자금 이자여서 이자가 아닌 자산원가로 들어가야 되는데 회사가 손익계산서 이자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우리 정기에 송금 불산이 2,750만원 유보에 건설자금 이자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건 자산원가. 그리고 이제 단기 같은 경우에는 완공이 돼서 이 이자를 즉시 상각 의제로 처리해서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주의한 거는 상환일자가 12월 말일자여서 6천에 5% 3천만 원이 전부 건설자금 이자가 아니라 완공할 때까지 발생한
6개월치 이자만 건설자금이자고 나머지 이자는 우리 세법도 일반적으로 일단 송금이 인정되는 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이 친구가 어딨냐 6천만 원 기록했는데 즉시 상각의제로 반만 이렇게 반만 일단 가는 이런 과정이 좀 까다로웠고 취득가액이 20억인데 이때 전기의 건설 자금이자 부인된 송금일차 유보랑 단기 즉시 상각의제 모두 더한 다음에 신고내역수 20년 방법은 뭐 사실 너무 문제를 위한 문제 사실 내용연수랑 상각방법은 하나의 신고서에 작성하기 때문에 요건 신고하고 요거는 뭐 무신고하는 게 굉장히 좀 잘 읽기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건물은 무조건 정액법만 되기 때문에 0.05가 되면서 월할 계산 아까 주에서 6분의 12 이렇게 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기로 딱딱 치시면 이게 7호고 이게 딱딱딱 쳐서 23.9375라는 상각 부인액이 나오네요. 참고로 상각 부인액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문제도 감가상각 자료가 좀 많았다 이런 정도 느낌이 들고요. 이제 거의 다 끝났네요. 우리 감자예요. 감자. 유상 감자. 근데 감자시 의제배당을 같이 물어봤죠. 뭐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감자 전 한주당 평가액이 시가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일단 감자 후 한주당 평가액 구해보면요. 감자 후 한주당 구해보면 이거 전에 감자는 견자환기검토 먼저 할 텐데 사실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물음이 하나면은 견자환기검토를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세무정에 모두 없음인데 때문에 이제 정석대로 해보면 감자전 평가액에 감자대가 4,000원 요거를 뭐 여기 비율로 나와도 되고 아니면 감자전 한주당 평가액이 30% 이상인가요? 했을 때 이상이어가지고 이제 현저환기검토가 들어와요. 현저환기검토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감자 후 한주당 평가액 구해보면요. 감자 전에 10만 주가 있었어요. 10만 주. 그리고 감자 전에 6,000원이었나? 근데 이번에 감자를 2만 주 했고요. 감자 2만 주 했고 감자 대가로 4,000원이 나갔으니까 4,000원. 그럼 이제 감자 후에는 8만 주가 남아 있어서 이걸 이제 계산기로 싹싹 치면은 6,500원이 돼요. 그럼 이제 주식수 변동이 없는 친구는 유일하게 C죠. C법인은 감자전에 6,000원짜리가 가만히 있어서 6,500원이 됐기 때문에 이득을 얻었어. 이익을 부여받은 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이득을 먹었냐? 6,500원 빼기 6,000원. 500원의 이득을 먹었는데 얘가 갖고 있는 주식이 2만 주기 때문에 2만 주를 곱하면 이 친구가 1,000만 원이나 먹었네 이렇게 되는 거지. 1,000만 원 먹었네. 근데 법인세법은 특수관계인한테 분여받은 이익만 부당이익가 적용되기 때문에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ACD를 그래서 체크했어야 되는 거죠. ACD 체크해가지고 A와 D한테 분여받은 거를 찾아야 돼. D가 이익을 분여한 거고 C는 먹은 거죠. 그럼 1,000만 원에서 감자 주식수 비율로 곱하면 돼요. 2만 주분의 A가 만주 50% 500만 원. 이 친구는 2만 주분의 감자 1,000주 5%인가요? 50만 원. 그래서 A와 D는 이익을 분여한 법인이기 때문에 입금산이 500만 원 기사유, 입금산이 50만 원 기사유인데 C는 요거 특수한한테 먹은 부분을 유가증권 처리해서 입금산이 550 유보가 되는 거고요. 특수관계가 없었던 B 같은 경우에는 세무중이 없음이 그냥 돼버리는 그런 스토리였다는 거. 근데 유상감자로 B는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을 좀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감자시 의제배당을 구하는 건데요. 감자시 의제배당 같은 경우에는 감자 대가 얘가 감자가 얼마 됐지? B가 9,000주가 됐네요. 9,000주 한 주당 4,000원씩 먹었는데 과거에 취득한 주식이 감자로 소멸이 되면서 그 차액을 우리 법인세는 배당으로 의지시키고 있어요. 취득 내역이 여기에 4번 자료에 나와 있는데
처음에는 7,600원에 샀고 두 번째 공짜로 이익준비금 자본전입으로 무상주 4,000주 먹었고 주발주로 먹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주발주로 먹은 부분이 감자전 2년 이내에 과세제재는 무상주고 단기 소가 주식 등에가 적용돼요. 그래서 6,000주는 취득가액 0이 되고요. 나머지 3,000주는 균등한 비율로 소각한 것으로 봐서 평균법으로 구하시는 거죠. 20,000주는 7,600원. 4,000주는 우리 액면가가 얼마죠? 10,000원인가 봐요. 그래서 24,000주로 나눠서 8,000원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빼면은 1,200만원의 의제 배당 금액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신선했던 거는 원래는 뭐 감자시 의제 배당을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불공정 감자 물어보지만 감자라는 상황 속에 두 가지 주제를 출제했고 진짜 어렵게 나오면 그 불공정 감자가 의제 배당에 미친 영향까지 가면서 주식가액을 조정하고 그래야 되지만 뭐 거기까지는 다행히 안 물어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거고 마지막에 드디어 대망의 와 우리 문제가 정말 많네요. 나를 우리 해설 강평을 어제 해설 강평이니까 너무 자세히 설명하면 이게 4시간 5시간이 되기 때문에 거의 이제 결론 위주로 좀 헷갈리는 것들만 좀 설명을 위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한 90분이 지나간 것 같아요. 오우씨. 어쨌든 우리 총 상속재산가액 구해보면요. 마지막 총 상속재산가액은 주택이 18억 시가, 금전, 간주 상속재산, 신탁한 재산도 들어가는 거고 상장 주식, 만주는 취지 주식 아니니까 할증평가 필요 없고요. 이때는 상장된 주식은 주가가 변동이 오락내락 하니까 어떤 특정 일자의 주가를 정하기보다는 평균, 전후 2개월, 즉 4개월간 종가 평균에 5만 원을 곱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싹 더해보면요. 요게 24억 원이 나오고요. 참고로 추정상속재산가액이라고 보이는 게 돌아가시기 2년 전에 우리 누가 돌아가셨더라? 갑인가? 돌아가신 분 성함이? 갑이 돌아가셨네. 좀 이른 나이에 들어가셨어요. 어쨌든 슬픈 스토리였는데 요 이제 2년 전에 차입한 금액으로서 상속재산 사고가 났는데 차입한 돈을 어디다 쓰는지 자네한테 몰래 뒷주머니에 코주머니에 꽂아줬는지 뭐 아버님이 플렉스 하느라고 명품을 샀는지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이걸 일일이 다 파악하는 것도 어려우니까 우리 상증세법은 2년 내 5억까진 봐주자 약간 이런 느낌이 있죠. 1년 내 2억, 2년 내 5억 그래서 5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추정상속재산가 아니다 그런 소리였고 두 번째로는 과세가액 공제액이라고 해가지고 공장채 빼는 거잖아요. 공장채. 공과금 미납액 12에서 강제징수비는 안 빼주고요. 장례비는 입증 서류 없어도 최소 500만 원까지 빼주는 규정이 있고요. 채무 4억 원을 빼주기 때문에 415 되는 거고 우리 상속인 같은 경우에 돌아가시기 10년 전 증여받은 재산들을 모두 합산과세하는 사전증여재산 뭐 이런 것들 합산과세 때문에 상속세는 사실상 거의 전수 금액이 좀 크면 사실상 전수조사로서 국세청이 엄격하게 관리를 하는데요. 이때 상속 개시 시가 넣어야 되냐 증여 당시 시가 넣어야 되냐 증여를 뭐 부인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증여 당시 시가 2억 원을 가산하는 그런 포인트가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부터는 뭐 가족 공제 이런 거는 상속 공제로 들어가면서 상속세 과세가액 밑에서 빼서 과표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요 요구사항 1에서는 그래도 여기까지만 물어본 그렇게 어려운 포인트는 크게 없었던 문제인데 요구사항 2가 조금 좀 사실 세무에서 잘 안 물어보는 주관식 문제였죠. 공동상속인은 신고 이전에 상속세 부담을 절세하게 위한 다양한 부담 검토하고 있는데 자료의 범위에서 세부담 최소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세법 규정 등을 뭐 세준에 서술을 하셨는데 아마 가장 일반적인 출제로는 여기 가족사항을 주어진 걸로 봐서 우리 배우자 상속공제를 출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배우자의 법정 상속 비율을 높이면 그만큼 배우자 상속공제가 커지면서 절세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뭐 이런 식으로를 좀 더 풀이한 건데 조금 더 뭐 이런 것도 답이 될 수 있는 거를 본다면 이거는 너무 실무 내용에서 저는 해설에 안 적었는데요. 요 상속증여세법에 따른 시가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양도세처럼 뭐 매감한계 이런 순위로 정하는 게 아니라 뭐 감정가에 매매사례가 이런 거 중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가도 혹시 감정을 받아서 재산가액을 낮출 수 있다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거죠. 심지어 그 감정받은 수수료는 간평 수수료 공제까지도 되기 때문에 뭐 이런 방안도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 주택이 혹시 지금 가족이니까 어쨌든 동거주택으로서 오랫동안 산 그 동거주택 요건을 충족했다면 또 100%까지 6억 100%인가 최근에 개정돼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좀 고려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당연히 이런 채무가 있었을 때는 금융재산 공제라는 것도 활용을 해서 최대한 공제를 할 수 있어요. 네, 가장 이제 출제로 무난한 규정은 배우자 상속공제인데 추가적인 절세 방안, 뭐 금융재산 상속공제, 그 다음에 동거주택 상속공제 이런 것도 충분히 활용하는데 말은 없지만 그냥 자료를 토대로 최대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최대한 뭐 적으면은 뭐 점수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여요. 참고로 뭐 그런 거를 좀 출제한 것 같고요. 마지막 주관식도 그냥 단순 법령 규정, 의제와 주정, 뭐 추정은 이제 입증 책임을 전가시켜서 이제 국세청이, 과세관청이 입증하기 좀 어려운 사안들을 증여를 좀 의심해서 납세자들이 이거 증여예요, 증여가 아니에요, 이거 증여 아닌데요 하면은 증여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증여 의제 같은 경우에 애초에 민법상 증여가 아니지만 세법은 증여 의제로 봐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제도예요. 그런 차이점들을 하면서 재산취득 증여 추정자는 일명 자금출처 조사라고 불리는 갑자기 또 부동산 사는데 그 돈 어디서 났니? 이런 거 뭐 입증해봐. 네가 뭐 소득세 번 돈, 뭐 부모님한테 과거한테 증여받은 돈 뭐 이런 거에 미달하는 금액이 좀 크면 증여로 간주할게. 어디서 증여받은 거잖아. 뭐 이렇게 보는 규정이 있고요. 명의신탁증여제는 부동산을 제외한 특히 현실에서 주식 같은 거를 실질 소유자가 아닌 명의자 명의로 이제 증여시켰을 때 증여로 의제해서 실질과세 원칙의 예외적인 규정으로서 어떤 명의신탁이나 행위 자체에 대한 규제를 가하고자 하는 증여세 규정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이때 납세 의무자가 또 실질 소유자로 한 3년 전인가 개정이 되었죠. 뭐 그런 것들을 최대한 아는 대로 뭐 서술한 내용이고요. 보통 1차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유예생분들은 잘 못 썼을 것 같고, 느낌상 이런 주관식 시험들이 갓 1차 합격했을 때 그 기억으로 쓰신 분들은 오히려 주어 점수를 어느 정도 배점 맞을 수 있을 거로 보여요. 참고로 그래서 상증세도 이 주관식이 오히려 좀 까다롭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위에보다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법인세는 평이했다. 이제 부소가 좀 한부모라는 평소에 잘 안 나오는 그런 포인트나, 또 내도 느낌이 까다롭다라고 느끼는 게 일반 근로자가 아니라 생산 근로자고요. 또 뭐 퇴직소득 같은 경우에도 월수 계산이 까다롭고요. 그리고 뭐 금융소득도 위에서부터 쭉 구하는, 산출세까지 구하는 문제에서 한두 개 어려우면서 잘 안 나오는 막 한부모의 그런 특이한 포인트라든지 주택 담보 노후 이자 비용 공제 이런 것들, 그런 거 낸 거 자체가 까다롭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부가가치세에서도 뭐 겸용사업자도 그 이제 예정 확정 정사하는 거 어려웠고요. 좀 간이도 일반 간이가 아니라 겸용 간이잖아요. 그리고 재고 납부보다 매입이 어렵잖아요. 재고 매입세 이런 식으로 애초에 난이도가 부서가 조금 까다로웠지만, 법인세는 일단 세무조정 문제가 굉장히 많았고요. 뭐 하나 틀려서 쭉 빵점인 게 사실상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분 실수는 할 수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법인세에서 큰 점수를 맞았다면 60점을 넘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다가 이제 풀이 후 종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앞으로 이제 대비하시는 분들도 일단 법인세를 제끼시면 절대 안 되는 게, 법인세 이게 출제 비점이 높잖아요. 이게 거의 이제 40점 정도가 출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인세를 잘하고, 또 내년에 법인세가 어렵게 나오더라도 다 어렵지 않고 꽤 점수를 먹을 수가 있고요. 그때는 또 소부가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막 법인세만 디리다 파는 게 아니라 소부법을 최대한 균등하게 원칙 위주로 버리는 주제 없이 다 가져가되, 또 이번에 법인세가 쉽게 느껴지는 이유는 특수 주제 출제가 사실 뭐 불공정 감자도 약간 세무적 느낌으로 간다면, 최저한세, 합병, 분할, 뭐 연결, 미완료소득, 뭐 비영리법인 같은 뒷주제가 하나도 출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나오면 또 난이도가 확 어려워지는데, 그게 없었다는 점이 법인세를 또 난이도를 낮춘 요인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대비하신 분들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일단 버리는 주제 없이 다 원칙 위주로 가자.
그리고 잘 나오는 주제는, 시험에 잘 나오는 어떤 주제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하려고 노력하자. 그런 과정에서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야. 이걸 완벽히 맞출 수 없고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만큼 디테일하게 하자 하면서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어떤 시험이 나오더라도 60점은 넘을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강평을 마치고요. 일단 수험 보시느라 고생 굉장히 많으셨고, 저는 또 추가적인 컨텐츠를 통해서 다음 어떤 강좌에서 만나 뵐게요. 고생 많으셨고 푹 쉬시고 또 결과를 잘 기다리시길 바래요. 고생 많으셨어요.